관가에서 세금을 못 냈다며 소를 빼앗으러 포졸이 들이닥쳤습니다. 그 순간 8살 계집아이 하나가 소 앞으로 달려들더니 진흙마당에 납작 드러누웠습니다. 두 팔을 최대한 넓게 벌린 채 이렇게 외쳤습니다. 소를 끌어가려거든 이 아이를 먼저 밟고 가시오. 포졸이 멈칫했습니다. 그때 마을 사람 하나가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드러누웠습니다. 또 한 명이 나왔습니다. 또 한 명, 또 한 명. 결국 30명이 진흙 바닥에 줄지어 누웠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아이의 눈은 사람의 눈을 보면 그 속에 숨겨진 진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눈이 포졸의 눈에서 발견한 것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채널은 여러분의 선택으로 숨을 쉽니다. 구독은 단순한 버튼이 아니라 이 공간을 계속 이어가게 만드는 약속입니다. 좋아요 하나는 제작진에게는 계속 들려달라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잠깐의 터치로 이야기는 멈추지 않고 이어집니다. 지금 바로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참여가 야담 한 모금을 계속 살아 숨쉬게 합니다. 조선 숙종 연간의 어느 늦가을이었다. 단풍이 다 지고 빈가지만 남은 느티나무 아래 8살짜리 계집아이 하나가 진흙 마당 한복판에 드러누워 있었다. 아이의 이름은 오기. 마을 사람들은 그 아이를 볼 때마다 말들을 낮추고 눈길을 피했다. 오기의 눈이 무서웠기 때문이었다. 맑고 고요하되 어딘지 모르게 깊은 그 눈. 한번 시선이 마주치면 자신의 속내가 고스란히 들켜버리는 듯한 불편한 서늘함이 있었다. 어른들은 그 눈을 귀신의 눈이라 불렀고 아이들은 그 눈을 요물의 눈이라 부르며 피했다. 그러나 오늘 그 눈은 하늘을 향해 똑바로 열려 있었다. 아이는 소 앞에 누워 있었다. 읍내 군수가 보낸 포졸 3명이 묵직한 곤장을 옆구리에 끼고 마당으로 들이닥쳤을 때의 일이었다. 세금을 내지 못한 집안의 소를 빼앗으러 온 것이었다. 포졸들의 뒤로는 구경하러 나온 마을 사람 30여 명이 멀찌감치 서서 숨을 죽이고 있었다. 이대 코수가 밀린 쇠고기 5섬이요. 군수나리의 명으로 이 소를 관가로 끌고 가겠소. 포졸 중 우두머리인 사내가 짧고 딱딱한 목소리로 선언했다. 소의 콧두레를 잡으려 손을 뻗는 순간이었다. 아이가 소 앞으로 달려들었다. 그리고 쿵 소리와 함께 진흙바닥에 납작하게 드러누웠다. 작은 두 팔을 최대한 넓게 벌린 채로 소를 끌어가려거든 이 아이를 먼저 밟고 가시오. 8살짜리 목소리치고는 놀랍도록 또렷하고 차분한 목소리였다. 포졸이 멈칫했다. 마을 사람들이 숨을 삼켰다. 포졸의 발이 허공에서 멈춘 것은 아이가 무서워서가 아니었다. 아이의 눈 때문이었다. 드러누운 자세에서도 하늘을 향해 꼿꼿이 열려있는 그 눈. 두려움이 없었다. 흔들림도 없었다. 오히려 자신을 올려다보는 그 눈 속에서 포졸은 알 수 없는 것을 보았다. 자신의 속이 들켜버리는 느낌. 이유를 알 수 없었다. 다만 그 눈을 마주친 순간 자신의 어린 딸이 떠올랐고 올봄에 굶어 죽은 이웃집 어린 것이 떠올랐으며 열흘 전 아무것도 없는 집에서 소까지 빼앗겼던 저 건너 마을 늙은 호라비가 떠올랐다. 포졸의 손이 천천히 내려왔다. 그것을 본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아이의 아버지 이봉이는 마당 귀퉁이에서 하얗게 질린 얼굴로 서 있었다. 달려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저 작은 것을 일으켜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지난 사흘을 굶은 탓인지 두 다리에 힘이 없었고 가슴속에서는 딸의 저 눈을 볼 때마다 느끼는
그 묘한 두려움과 경외가 뒤섞여 그를 그 자리에 세워두었다. 오기는 8살이었다. 그러나 그 눈은 8살의 눈이 아니었다. 마을의 노인들은 말했다. 저 아이의 눈에는 전생이 담겨 있다고. 저 아이와 눈을 마주치면 거짓말을 할 수 없게 된다고. 저 아이는 사람의 눈동자 안에서 그 사람의 진심을 읽어낼 수 있다고. 마치 맑은 물 아래 바닥에 돌멩이가 선명히 보이듯 오기의 눈에는 사람의 속이 투명하게 비쳐 보인다는 것이었다. 물론 어른들은 믿지 않았다. 미신이라 했고 우연이라 했으며 아이가 영리해서 짐작을 잘하는 것이라 했다. 그러나 오기가 5살이던 해봄, 마을의 이방이 창고의 곡식을 빼돌리던 날, 오기가 그 이방의 눈을 보고는 이웃집 할머니에게 조용히 말했다. 저 아저씨 눈 속에 도둑이 보여요. 사흘 뒤 이방은 곤장을 맞고 파직당했다. 오기가 7살이던 해 여름, 마을에 이름 모를 약장수가 들어와 만병통치약이라며 비싼 환약을 팔았을 때 오기는 그 약장수의 눈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이렇게 말했다. 저 아저씨 눈 속에 쥐가 있어요. 약장수는 그날 밤 도주했다. 약은 가루 밀가루에 물감을 탄 것이었다. 그래서였다. 마을 사람들은 오기를 무서워했고 오기를 귀하게 여겼으며 오기를 불편해했고 오기에게 기댔다. 8살짜리 아이에게. 그리고 오늘 그 오기가 소 앞에 드러누웠다. 우두머리 포졸이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이 아이야, 어서 일어나거라. 어른들의 일에 어린 것이 끼어들면 못 쓴다. 오기는 일어나지 않았다. 오히려 두 팔을 더 넓게 벌렸다. 포졸 아저씨, 뭐냐? 아저씨 눈 속에 뭐가 보이는지 알아요? 포졸이 굳었다. 쓸데없는 소리 말고. 아저씨도 하기 싫은 거 보여요. 포졸의 눈이 가늘어졌다. 마을 사람들이 더 바짝 몰려들었다. 아이는 눈을 깜빡이지 않았다. 소를 끌어가면 이 집 식구가 굶어 죽는다는 것도 알면서 그래도 군수나리 명이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 보여요. 포졸의 얼굴이 붉어졌다가 하얗게 식었다. 그러니까요, 아저씨. 오기의 목소리는 여전히 담담했다. 소 대신 저를 매질하세요. 매 30 되면 되지요? 저를 30대 때리고 군수나리께 그렇게 보고하세요. 세금 대신 아이가 30대를 맞았다고요. 마당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다. 바람 한 점 없었다. 포졸은 입을 열었다가 다물었다. 그때였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한 사람이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다. 오기가 태어난 것은 이봉이가 그 마을로 흘러들어온 지 3년이 지난 해 초봄이었다. 이봉이는 본래 이 마을 사람이 아니었다. 어디서 왔는지, 이전에 무슨 일을 했는지, 가족은 있는지 없는지 그 어떤 것도 알려진 바가 없었다. 다만 어느 봄날 새벽 마을 어귀에 쓰러져 있던 것을 지나가던 노인이 발견해서 들쳐 업고 들어온 것이 시작이었다. 열흘이 지나도록 의식을 찾지 못했고 의식이 돌아왔을 때 그의 온몸에는 숨겨진 상처들이 있었다. 칼에 베인 상처, 매를 맞은 흔적, 그리고 손목에 세 줄의 깊은 흉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으면 이봉이는 그저 웃을 뿐이었다. 지난 일은 지난 일이지요. 그 웃음이 너무나 환해서 마을 사람들은 더 물을 수가 없었다. 그는 부지런했다. 남의 밭일을 도왔고 지붕을 올리는 일에 팔을 걷었으며 겨울에는 땔감을 구하지 못하는 집에 나무를 져다 주었다. 그리하여 반년이 지나자 마을 사람들은 이봉이를 이봉이 형이라 불렀고 이봉이 아저씨라 불렀으며 이봉이 선생이라 불렀다. 그가 글을 읽을 줄 알았기 때문이었다. 그것도 예사 글이 아니었다. 마을 이장이 관가에서 받은 공문을 해석하지 못해 쩔쩔맬 때 이봉이가 그것을 읽어주었는데
그 문장의 뜻 풀이가 어찌나 정확하고 깊은지 이방이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 마을 사람들은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다. 이봉이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그로부터 2해 뒤 이봉이는 마을의 과부 손 씨와 혼인했다. 손 씨는 첫 남편을 일찍 잃고 어린 아들 하나를 데리고 살던 여인이었다. 말이 없고 눈빛이 깊었으며 가난하되 품위가 있었다. 이봉이와 손 씨가 혼인하던 날 마을 어른들은 두 사람이 잘 어울린다고 했다. 둘 다 말을 아꼈고 둘 다 보는 눈이 달랐으며 둘 다 무언가를 안으로 삼키는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그 이듬해 봄 오기가 태어났다. 오기가 처음 눈을 떴을 때 산파 할머니는 기겁을 했다. 갓 태어난 아기의 눈이 어른의 눈처럼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이었다. 보통 신생아의 눈은 흐리고 초점이 없다. 그러나 오기의 눈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방 안의 모든 것을 하나하나 살피는 듯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다. 이 아이는 예사 아이가 아닙니다. 산파 할머니가 이봉이에게 말했다. 이봉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딸의 눈을 들여다보며 오래도록 서 있었다. 그 눈에서 무언가를 본 것처럼, 아니면 그 눈이 무언가를 보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 오기가 2살이 되던 해 가을, 이봉이에게 이상한 일이 생겼다. 읍내에 다녀온 뒤부터 그의 얼굴에 그늘이 졌다. 손 씨가 물어도 대답이 없었고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했으며 밤마다 마루에 나와 앉아 먼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오기가 3살이 되던 해 겨울, 이봉이는 갑자기 알아누웠다. 처음에는 단순한 감기인 줄 알았다. 그러나 열흘이 지나도 열이 내리지 않았고 한 달이 지나자 음식을 넘기지 못했으며 2달째 접어들자 몸이 반으로 줄어드는 것 같았다. 마을에 의원이 왔고 읍내에 의원이 왔으며 한 번은 지나가는 나그네 의원이 왔는데 3사람 모두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병의 이름을 알 수 없다고 했다. 몸 안에서 무언가가 타들어가고 있다고만 했다. 이봉이는 그 말을 듣고도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의원이 돌아가자 손 씨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다. 이렇게 될 줄 알고 있었소. 손 씨가 눈을 크게 떴다. 무슨 말씀이세요? 이봉이는 대답 대신 마당에서 놀고 있는 오기를 바라보았다. 3살짜리 오기가 풀잎 위에 앉아 있는 잠자리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아버지를 돌아보고 있었다. 아이의 눈이 아버지와 마주쳤다. 그 눈, 그 깊고 맑은 눈. 이봉이가 나직이 말했다. 저 아이가 세상의 눈이 될 것이오. 내가 못다한 일을 저 아이가 대신 할 것이오. 손 씨의 손이 떨렸다. 아이가 대신 한다니요? 도대체 무슨 일을? 이봉이는 더 말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의 겨울이 끝나기 전에 이봉이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오기가 3살이던 해였다. 이봉이가 죽은 뒤 손 씨는 혼자서 2 아이를 키웠다. 첫 남편의 아들 득보는 그때 12살이었고 오기는 3살이었다. 득보는 부지런하고 착했으나 아직 어렸다. 손 씨는 남의 빨래를 해주고 남의 밭에서 품을 팔고 겨울에는 집신을 삼아 팔면서 그날그날을 버텼다. 그러다가 이봉이가 남긴 소 1마리가 가장 중요한 재산이 되었다. 소가 있으면 봄에 논밭을 갈 수 있었고 소를 빌려주면 쌀을 받을 수 있었으며 소의 두엄으로 밭을 기름지게 할 수 있었다. 소는 단순한 짐승이 아니라 이 가족의 생명줄이었다. 그런데 오늘 그 생명줄을 빼앗으러 포졸들이 들이닥친 것이었다. 오기는 마당에 드러누운 채 하늘을 바라보았다. 진흙이 볼에 묻었다. 추웠다. 그러나 눈은 흔들리지 않았다. 포졸 아저씨의 눈에서 아까 무엇을 보았는지 오기는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다. 두려움,
그리고 부끄러움. 그는 이 일을 하기 싫었다. 그렇다면 가능했다. 사람의 마음속에 부끄러움이 남아있다면 아직 무언가를 바꿀 수 있었다. 오기는 그것을 알고 있었다. 아버지가 죽기 전 해주었던 말이 있었다. 오가, 내 눈으로 사람의 마음을 읽거든. 그 사람 안에 남아있는 선한 것을 찾아라. 그것을 찾으면 세상은 아직 살아있는 것이다. 오기는 포졸 아저씨 눈에서 그것을 찾았다. 그래서 드러누울 수 있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앞으로 걸어 나온 이는 마을 안쪽 끝에 사는 석돌이 영감이었다. 이른이 넘은 노인. 허리가 굽어 지팡이 없이는 걷기 힘든 노인. 그 노인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오기 곁으로 걸어와서는 그 옆에 조용히 드러누웠다. 포졸이 말문이 막혔다. 영감님, 이건 나도 맞겠다. 석돌이 영감의 목소리는 낮았다. 저 아이 혼자 30대를 맞게 할 수는 없지. 나도 몇 대 맞으마. 포졸의 손이 떨렸다.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그때 두 번째 사람이 걸어 나왔다. 나무꾼 돌쇠였다. 40 남짓한 장정으로 팔뚝이 굵고 어깨가 넓은 사내였다. 그가 오기와 석돌이 영감 옆에 쿵소리와 함께 드러누웠다. 나도 맞겠소. 세 번째 사람이 나왔다. 네 번째 사람이 나왔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 포졸은 말을 잃었다. 입을 열었다가 다물었다가를 반복했다. 그의 두 부하도 마찬가지였다. 셋 다 멈춰서서 마당 바닥에 줄지어 드러눕는 사람들을 멍하니 내려다보았다. 10명이 되었다. 20명이 되었다. 사람들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하나씩 앞으로 걸어 나와 진흙바닥에 눕기 시작했다. 젊은 아낙네도 있었고 글줄을 읽을 줄 아는 훈장도 있었으며 대장간의 쇠를 두드리던 대장장이도 있었고 보찜을 지고 마을을 지나던 나그네도 있었다. 그 나그네는 이 마을 사람이 아니었다. 다만 지나가다가 이 광경을 보고는 발이 저절로 앞으로 움직인 것이었다. 30번째 사람이 드러눕자 포졸들은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었다. 우두머리 포졸이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고개를 숙였다. 못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작았다. 이 소를 끌어갈 수 없습니다. 그 말이 마당에 울리자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낮은 탄성이 흘러나왔다. 오기는 드러누운 채로 포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눈물이 고여 있었다. 진짜 눈물이었다. 아이의 눈이 그것을 읽었다. 거짓이 없는 눈물, 부끄러움과 안도가 섞인 눈물. 오기는 조용히 일어나 앉았다. 진흙이 잔뜩 묻은 무명 옷을 툭툭 털며 포졸 아저씨를 바라보았다. 감사해요. 포졸이 고개를 들었다. 8살짜리 아이의 입에서 나온 그 두 글자가 어쩐지 쿵 하고 가슴에 떨어졌다. 아저씨 눈 안에 있던 게 지금은 없어졌어요. 포졸이 눈을 가늘게 떴다. 뭐가 말이냐? 부끄러움이요. 포졸이 굳었다. 지금은 그냥 개운한 것만 보여요. 우두머리 포졸은 한참을 그 자리에 있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 두 부하에게 눈짓했다. 3명의 포졸은 소를 끌지 않고 마을 어귀를 걸어 나갔다. 마을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아낙네들은 울었다. 석돌이 영감은 누군가의 부축을 받으며 일어나 오기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었다. 참으로 장한 아이로구나. 그러나 오기는 웃지 않았다. 그 눈이 읍내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다. 무언가를 생각하는 눈, 아니면 무언가를 보고 있는 눈. 사람들이 미쳐 흩어지기도 전에 빠른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 이 소식을 이미 전하러 간 것이었다. 말발굽 소리는 읍내 방향에서 오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의 얼굴이 굳었다. 포졸 3명이 빈손으로 돌아갔다는 소식이
어느새 군수에게 전해진 것이었다. 그러나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한 것은 다음에 벌어질 일이었다. 보고를 받은 군수가 관아에서 창백하게 질려 있었다는 사실을, 그것은 화 때문이 아니었다. 군수의 얼굴에 떠오른 것은 분노가 아니라 공포였다. 그 아이의 이름이 뭐라고 했느냐? 군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옥이라 하옵니다. 죽은 이봉이의 딸이라 하고. 이봉이. 군수의 얼굴이 더 하얗게 변했다. 이봉이라고 했느냐? 현감 조판석은 이 고을에 부임한 지 3년 된 관리였다. 나이는 42. 말쑥한 외모에 교양 있는 말씨, 집안 배경도 나쁘지 않아. 겉으로는 나무랄 데 없는 선비였다. 그러나 조판석의 내면은 것과 달랐다. 그것을 아는 이는 많지 않았다. 아니, 정확히는 그것을 알았던 이들이 지금은 없어졌다. 조판석이 이 고을에 부임하기 2년 전 한 사내가 이 고을을 지나간 일이 있었다. 암행어사였다. 상부에서 내려보낸 비밀 감찰관. 그 암행어사는 이 고을의 이전 현감과 조판석의 전임 사이에서 벌어졌던 대규모 세금 횡령 사건을 추적하고 있었다. 수만 양에 달하는 세곡이 5년에 걸쳐 빼돌려졌다. 그 돈은 어디로 갔는가? 암행어사가 핵심 증거를 손에 넣고 한양으로 돌아가려던 날 밤 그는 사라졌다. 시신도 발견되지 않았고 마패도 발견되지 않았으며 증거 문서도 사라졌다. 그것이 5년 전의 일이었다. 조판석이 이 고을에 부임한 것은 그로부터 3년 뒤였다. 그리고 조판석은 부임 첫날부터 마을들을 돌며 조용히 정보를 모았다. 암행어사에 대해, 그 어사가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곳에 대해, 그리고 그 어사가 마지막 밤에 무언가를 어딘가에 숨겼을 가능성에 대해 조판석은 그것을 찾아야 했다. 그 문서가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 그것은 자신에게도 재앙이 될 수 있었다. 왜냐하면 5년 전 그 횡령 사건에 조판석의 아버지가 연루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 암행어사가 손에 넣은 문서 안에는 조판석 아버지의 이름이 들어 있었다. 그래서였다. 조판석은 3년째 그 문서를 찾고 있었다. 그런데 오늘 이봉이라는 이름이 들려온 것이었다. 그 이름, 5년 전 이 고을을 지나간 암행어사의 가명이 바로 이봉이었다. 조판석은 의자에서 일어났다. 다리가 흔들렸다. 그 이봉이가 3년 전에 병으로 죽었다고 했느냐? 예, 그리 알고 있사옵니다. 죽기 전에 무엇을 남겼는지 알아봤느냐? 소 한 마리와 볼품없는 살림뿐이라 하옵니다. 소? 조판석이 중얼거렸다. 소라고. 그의 눈빛이 달라졌다. 그 소가 지금 어디 있느냐? 바로 그 때문에 포조를 보낸 것인데. 아이 하나가 들어 누워서. 됐다. 조판석이 손을 들어 말을 끊었다. 내가 직접 가겠다. 아전이 놀란 얼굴로 고개를 들었다. 현감 나리께서 직접이요? 그 아이를 만나야겠다. 조판석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떨림이 있었다. 그것은 노여움이 아니었다. 공포였다. 8살짜리 아이를 무서워하는 42 현감의 공포. 이유가 있었다. 3년 전 이봉이가 죽기 직전 조판석의 부하 중 하나가 그 집에 다녀온 일이 있었다. 그리고 그 부하가 돌아와 조판석에게 보고한 것이 있었다. 그 사내에게 딸이 하나 있는데 그 아이의 눈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사람의 눈을 보고 마음을 읽는다 하더이다. 조판석은 그때 코웃음을 쳤다. 미신이라 했다. 어린 것이 영리해서 그런 것이라 했다. 그러나 그 이후 조판석이 그 마을 근처에 보낸 사람들이 모두 묘한 일을 당하고 돌아왔다. 거짓 보고를 하려다 마을에서 정체가 들통났고
몰래 정보를 캐려다 아이에게 시선을 받은 뒤 이상하게 마음이 약해져 돌아왔으며 한 번은 암살자를 보냈는데 그 암살자가 마을 어귀에서 아이와 눈이 마주친 뒤 그냥 발길을 돌려 돌아왔다.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고, 그 눈이 무서웠다고. 조판석은 그제야 인정했다. 저 아이에게는 무언가가 있다고. 그리고 오늘 그 아이가 소 앞에 드러누웠다는 소식이 들렸다. 소? 이봉이의 소? 조판석은 직감했다. 그 소 안에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5년째 찾아 헤매던 그것이 어쩌면 저 소 안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래서 무서웠다. 그 아이가 먼저 알게 될까봐. 말발굽 소리가 가까워지자 마을 사람들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흩어지려던 이들이 발을 멈췄다. 아직 마당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포졸 6명과 함께 갓을 단정히 쓴 현감 조판석이 말에서 내리는 것을 보자 마을 사람들의 표정이 굳었다. 현감이 직접 온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다. 조판석은 천천히 마당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눈이 마당을 훑었다. 아직 진흙이 묻은 채 서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앞에 양쪽 볼에 흙이 묻은 채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8살짜리 계집아이. 조판석이 멈췄다. 오기와 눈이 마주쳤다. 조판석은 그 순간 자신의 몸이 굳는 것을 느꼈다. 그 눈, 작고 맑은 눈. 그러나 그 깊이는, 그 고요한 깊이는 마치 수십 길 깊이의 우물을 들여다보는 것 같은 눈이었다. 조판석은 속으로 스스로에게 말했다. 미신이다. 어린아이의 눈일 뿐이다. 겁낼 것이 없다. 그러나 그 말이 마음속에서 버텨내지 못했다. 오기의 눈이 그를 보고 있었다. 그리고 오기의 눈은 자신이 보고 있는 것을 숨기지 않는 눈이었다. 오기의 눈이 가늘어졌다. 두려움, 엄청난 두려움, 그리고 그 뒤에 숨어 있는 것. 죄. 오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 사람의 눈 속에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것을 보았다. 단순한 탐욕이 아니었다.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었다. 이 사람은 무언가를 알고 있었다. 아버지에 대해, 죽은 아버지에 대해. 오기는 그것을 감지했다. 아버지가 어떻게 죽었는지 어머니는 말하지 않았다. 병으로 돌아가셨다고만 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의 눈 속에서 아버지의 죽음이 보였다. 아버지는 병으로 죽은 것이 아니었다. 그 순간이었다. 아이야. 조판석이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부드러웠다. 지나치게 부드러웠다. 오늘 내가 한 일은 기특하구나. 소를 지키겠다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관가의 일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는 법이다. 현감나리가 직접 왔으니 이제 서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자꾸나.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오기가 나직이 말했다. 나리. 조판석이 눈썹을 올렸다. 나리 눈 속에 있는 게 뭔지 알아요? 마당 전체가 쥐 죽은 듯 조용해졌다. 조판석의 눈이 순간 흔들렸다. 아이야. 무서움이요. 오기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그리고 그 무서움이 어디서 오는지도 알아요. 무슨 소리를 하는? 우리 소에서 오는 거요. 조판석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오기는 계속 말했다. 나리는 우리 소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소 안에 있는 걸 원하는 거잖아요. 조판석의 턱이 굳었다. 소 안에 있는 것. 이 아이가 알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모르고 내뱉는 것인가? 그것을 판단할 수 없었다. 그것이 더 무서웠다. 조판석은 천천히 표정을 추슬렀다. 현명한 아이구나. 그래, 이야기를 나누어 보자꾸나. 세금 문제는 내가 직접 봐서 합당한 방법을 찾아보겠다.
그는 마을 이장을 불렀다. 이장과 이야기를 나누는 척하면서 조판석의 시선은 소에게 향해 있었다. 황소, 누런 황소, 오래된 소, 저 소 어딘가에, 저 소의 몸 어딘가에 5년째 찾던 그것이 그날 밤이었다. 조판석이 돌아간 뒤 마을은 이상하게 조용했다. 현감이 직접 찾아와서 세금은 다음에 다시 이야기하자 하고 돌아간 것이 마을 사람들에게는 의아했다. 관가에서 한번 결정한 일을 이렇게 쉽게 물리는 경우는 없었기 때문이었다. 무언가 이유가 있을 것이었다. 이장은 좋은 일이라고 했다. 석돌이 영감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러나 오기는 밤새 잠을 자지 않았다. 어머니 손씨가 잠든 뒤에도 오기는 마당에 나와 소를 바라보았다. 나지막하게 우는 소. 아버지가 이 마을에 들어오던 날부터 곁에 있었던 소. 아버지가 병으로 죽기 직전까지 혼자서 돌보고 먹이고 어루만지던 소. 오기는 소에게 다가갔다. 소가 콧김을 내뿜으며 아이를 받아들었다. 오기는 소의 뿔을 만졌다. 두꺼운 뿔, 오래된 뿔, 손가락으로 더듬다가 뿔의 끝부분에서 이상한 것을 느꼈다. 끝이 막혀 있지 않았다. 뿔 끝이 살짝 비어 있는 것이었다. 오기는 눈을 크게 떴다. 손가락으로 더 깊이 더듬자 안쪽에서 무언가 딱딱한 것이 닿았다. 종이였다. 기름종이에 싼 무언가였다. 오기는 조심스럽게 꺼냈다. 달빛 아래 펼쳐보니 한지 여러 장이 겹쳐 있었다. 글씨가 빼곡했다. 아이는 글을 읽을 줄 알았다. 아버지가 가르쳐 주었다. 세상이 어두울수록 글을 알아야 한다며 첫 장을 폈다. 제목이 없었다. 대신 맨 위에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 문서를 읽는 자에게 나는 조선 팔도 암행어사 출신 이수명이다. 내가 만약 이것을 전하지 못한 채 죽는다면 이 문서가 세상 밖으로 나오기를 바란다. 오기의 손이 떨렸다. 이수명, 암행어사 이수명. 아버지의 이름은 이봉이었다. 그러나 봉이는 가명이었다. 아버지의 진짜 이름은 이수명이었던 것인가. 오기는 다음 장을 폈다. 날짜, 5년 전의 날짜,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 본인은 이 고을 일대에서 자행된 세곡 횡령과 백성 수탈 사건을 6개월에 걸쳐 조사하였다. 그 결과 5년간 빼돌린 세곡의 총량과 관련자 명단을 확보하였다. 명단. 이름들이 적혀 있었다. 전임 현감, 당시 이방, 그리고 한양의 누군가. 오기는 그 이름을 읽었다. 조판석, 조판석의 아버지. 다음 문장을 읽는 순간 오기는 전신이 굳어버렸다. 나는 이 문서를 가지고 한양으로 향하던 중 누군가에게 습격을 받았다. 여러 곳에 칼을 맞아 더 이상 이동이 불가능하다. 이 고을 인근 민가에 숨어 목숨을 부지하고 있으나 언제 다시 습격을 받을지 알 수 없다. 문서는 내가 가장 믿을 수 있는 것,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것 안에 숨겼다. 이 마을을 지켜준 저 황소의 뿔 속에 이 황소는 내가 목숨을 부지하게 해준 집의 것이다. 그 집의 사람들은 선량하고 나를 숨겨주었다. 내가 죽는다면 그 집에서 조용히 살게 해달라. 그들을 해치지 말아달라. 이 문서를 읽는 자가 의로운 관리라면 이 명단의 이름들을 추궁하고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기를 바란다. 이 문서를 읽는 자가 그 명단의 이름들과 연루된 자라면 하늘이 반드시 기억할 것이다. 숙종 22년 10월 암행어사 이수명 씀. 하늘이 기억할 것이다. 오기는 한참 그 문장을 바라보았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아버지가 암행어사였다. 아버지가 이 고을의 부패를 파헤치다. 칼에 맞았다. 그리고 이 집에 숨어들었다.
어머니에게 신세를 지면서 천천히 죽어갔다. 아버지는 자신이 누구인지 어머니에게 말하지 않았던 것일까? 말했을까? 말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5년 전 아버지를 습격한 자들은 지금도 이 고을 어딘가에 있는 것인가? 오늘 낮 현감 조판석의 눈 속에서 오기가 보았던 것이 아버지의 죽음과 연관이 있는 것인가? 오기는 문서를 품에 안고 어머니가 자는 방으로 들어갔다. 손 씨는 깊이 잠들어 있었다. 아니었다. 오가. 어머니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들려왔다. 손 씨는 눈을 뜬 채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잠이 안 오셨어요? 너도 잠이 안 왔구나. 침묵이 흘렀다. 어머니. 응. 아버지가 병으로 돌아가신 게 아니지요? 손 씨의 호흡이 잠깐 멈췄다. 그리고 천천히 이어졌다. 어떻게 알았느냐? 문서를 찾았어요. 솥불 안에서요. 손 씨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달빛이 창호지를 통해 들어와 방 안을 옅게 밝히고 있었다. 손 씨의 얼굴에 드리운 표정은 슬픔도 놀람도 아니었다. 오랫동안 안고 있던 것을 내려놓기 직전의 사람 같은 표정이었다. 알고 있었어요, 어머니? 손 씨가 고개를 끄덕였다. 다 알고 있었다.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는 나에게 모든 것을 말했다. 처음부터가 아니었지만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나서 오기는 조용히 앉아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아버지가 습격을 받은 건 누가 한 짓이에요? 현감 조판석의 부하들이다. 손 씨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 말을 이미 수백 번 속으로 되새겨온 사람의 목소리였다. 조판석은 그때 현감이 아니었다. 아버지를 공격한 것은 그의 아버지 측에서 보낸 사람들이었다. 아버지를 추적하다 이 고을에서 따라잡아 칼을 댔고 아버지는 죽어가면서 내 집 마당까지 기어들었다. 그래서 어머니가 아버지를 숨겨주신 거예요. 그랬다. 그리고 아버지는 병으로 죽었다고 알려지게 하고 습격을 받아 죽었다는 것이 알려지면 우리 집까지 위험해질 것 같았다. 손 씨가 오기의 손을 잡았다. 차가운 손이었다. 그러나 강한 손이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당부하셨다. 그 문서를 함부로 꺼내지 말라고. 아직 세상이 그 문서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언젠가 때가 되면 그것을 꺼내야 할 사람이 나타날 것이라고. 때가 되면 나타날 사람. 오기는 중얼거렸다. 그 사람이 나예요? 손 씨가 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달빛 아래 8살짜리 딸의 눈. 그 눈을 볼 때마다 손 씨는 생각했다. 저 눈은 이봉이의 눈이라고. 아버지의 눈이 딸에게 넘어갔다고. 세상의 거짓을 꿰뚫어 보던 아버지의 눈이. 오가. 예. 오늘 낮에 조판석이 직접 왔을 때 너는 그 눈에서 무엇을 보았느냐? 오기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아버지에 대한 무서움이요. 그리고 소에 대한 욕심이요. 그리고 잠시 멈췄다.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은 무언가요. 손 씨가 고개를 끄덕였다. 조판석은 그 문서를 찾고 있다. 3년 전에 이 고을에 부임한 것도 그 때문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러면 우리는 위험해요. 그렇다. 어머니는 이제 어떻게 하려고 하셨어요? 손 씨가 긴 숨을 내쉬었다. 혼자서는 할 수 없었다. 내가 저 문서를 들고 어디를 가겠느냐. 관가에 가면 뺏기고 한양으로 가면 길에서 사라질 것이고. 그런데 오늘 너는. 손 씨가 딸을 바라보았다. 오늘 너는 30명의 사람을 세웠다. 오기는 그 말의 의미를 생각했다. 그 사람들이 우리 편이 될 수 있어요? 혼자는 할 수 없다. 그러나 30이라면 어머니는 처음부터 알고 계셨어요? 제가 오늘 그 일을 한다는 걸요?
손 씨가 희미하게 웃었다. 몰랐다. 다만 너라면 언젠가 그런 일을 할 것이라고는 알고 있었다. 오기는 손에 들린 문서를 내려다보았다. 이 문서 하나가, 이 조그만 종이 뭉치 하나가 한 가족의 목숨을 바꿔놓고 아버지의 삶을 집어삼키고 조판석이라는 현감을 5년째 두렵게 만들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손에 들려 있었다. 8살짜리의 손에. 오기는 눈을 깜빡였다. 어머니, 이 마을에 우리를 감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손 씨가 굳었다. 오늘 낮에 30명이 나왔잖아요. 그 중에 한 명. 오기가 말을 이었다. 그 사람 눈 속에 조판석과 같은 색깔의 무언가가 있었어요. 30명 중에 밀정이 있었다. 오기는 낮부터 알고 있었다. 마당에 드러누웠을 때 사람들이 하나둘 걸어 나오는 것을 보면서 그들의 눈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26번째로 나온 사람, 나이는 25 남짓, 마을에서 보부상 일을 한다던 사내. 그의 눈에는 다른 사람들의 눈과 다른 것이 있었다. 두려움. 그것은 소를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아니었다. 들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었다. 그리고 그 두려움 뒤로 조판석을 향한 복잡한 충성심이 어른거렸다. 그 사람의 이름은 막동이었다. 막동은 자신이 들킨 것을 몰랐다. 오기가 눈이 마주쳤을 때 잠깐 시선을 피한 것으로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 막동이가 밀정이에요. 오기가 어머니에게 말했다. 막동이? 손 씨가 놀랐다. 저 아이를 내가 보부상 일 도와준다고 이따금 밥도 먹여줬는데 그래서 더 가까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집을 가까이서 볼 수 있으니까요. 손 씨가 손으로 입을 막았다. 그러면 솥불 이야기가 아직 몰라요. 오늘은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조판석이 오늘 직접 왔다는 건 뭔가 더 알아내라고 막동이에게 시켰을 거예요. 두 모녀는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다. 어머니, 내일 막동이가 올 거예요. 어떻게 아느냐? 그 눈 속에 오늘 밤 안에 뭔가를 해야 한다는 초조함이 있었어요. 막동이는 오늘 밤 조판석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다 보고할 거예요. 그리고 내일 새벽에 다시 올 거예요. 우리 집 안을 뒤지러. 손 씨가 문서를 바라보았다. 그러면 이것을 다른 곳에 숨겨야 한다. 아니요. 오기가 고개를 저었다. 숨기면 안 돼요. 왜? 이 문서를 써야 해요. 지금 30명이 있잖아요. 30명한테 이 문서의 내용을 알려야 해요. 사람이 알면 숨길 수가 없어요. 조판석이 문서를 뺏어도 이미 안 사람들이 있으면 그 진실은 없앨 수 없잖아요. 손 씨는 딸을 바라보았다. 8살. 이 아이가 8살이었다. 지금 야밤에 어떻게 30명을 모으느냐? 석돌이 할아버지한테 부탁해요. 할아버지가 부르면 사람들이 올 거예요. 손 씨는 결단을 내렸다. 그리고 1시각이 지난 뒤 마을 안쪽 석돌이 영감의 방에는 남자들 20명이 몰래 모여들었다. 문을 닫고 화롯불을 켠 채 오기가 문서의 내용을 읽었다. 막동이는 불렀지만 오지 않았다. 그것으로 확인이 되었다. 석돌이 영감이 긴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면 조판석이는 죽은 이봉이가 암행어사인 줄 알고 있었단 말이냐? 나무꾼 돌쇠가 주먹을 쥐었다. 그 악한 놈이 이봉이 형님을 죽인 것이나 다름없는 거잖아. 사람들의 눈에 분노가 차올랐다. 오기가 말했다. 화내지 마세요. 지금은 화낼 때가 아니에요. 20명의 눈이 8살짜리 아이에게 모였다. 이 문서가 진짜로 힘을 갖기 위해서는 이걸 받아줄 수 있는 사람한테 가야 해요. 관가 위에 있는 사람, 조판석보다 높은 사람. 석돌이 영감이 물었다. 암행어사를 다시 불러야 한다는 거냐? 네. 그런데 어떻게 부르느냐?
우리 같은 마을 사람이 어떻게? 아버지의 문서에 답이 있어요. 오기가 문서의 마지막 장을 펼쳤다. 작은 글씨로 적힌 이름 하나. 한양의 형조에 있는 사람. 아버지 이수명이 마지막으로 믿었던 사람. 이분한테 편지를 보내야 해요. 그날 밤 자정 무렵 막동은 밤길을 빠르게 걸어 읍내로 향했다. 그러나 그는 마을 어귀에서 누군가를 만났다. 돌쇠였다. 그리고 돌쇠 옆에 서너 명의 사내가 더 있었다. 막동은 발을 멈췄다. 어디 가느냐? 돌쇠가 물었다. 막동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냥 바람이 쐬고 싶어서. 야밤에 혼자? 막동은 더 말을 잇지 못했다. 돌쇠가 조용히 말했다. 오기가 내 눈을 봤다더라. 막동이 굳었다. 그 아이는 거짓말을 못 봐주더라. 우리는 내가 돌아갔으면 한다. 조판석한테 가지 말고. 막동은 침묵했다. 그러더니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울었다. 사람들이 모두 돌아가고 석돌이 영감의 방에는 오기와 어머니 손씨만이 남았다. 영감이 방을 비워주었다. 화롯불이 조용히 타고 있었다. 오기는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그 눈으로. 처음부터 어머니를 이 눈으로 바라보지 않았다. 어머니의 눈을 읽으려 한 적이 없었다. 아이는 알고 있었다. 어머니의 속에는 자신이 다 담을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그것을 다 알아버리면 어머니가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래서 외면하고 있었다. 그러나 오늘 밤에는 어머니, 응, 어머니는 아버지가 암행어사라는 걸 처음부터 아셨어요? 손씨가 화롯불을 바라보았다. 오래 침묵했다. 아니다. 그러면 언제? 아버지가 쓰러져서 우리 집으로 왔을 때 나는 그냥 가여운 사람이라 생각했다. 칼에 맞아 쓰러진 나그네라 생각했다. 나라면 누구든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살려야 한다고. 아버지가 신분을 숨겼군요. 2년이 지나도록 숨겼다. 그냥 이봉이라는 이름을 써달라 했고 나도 묻지 않았다. 사람에게는 묻지 않아야 할 것들이 있으니까. 손씨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돌아가시기 2달 전에야 말씀하셨다. 그것도 내가 먼저 물어서. 무엇을 물으셨어요? 왜 손목에 그런 흉터가 있느냐고. 오기는 기억했다. 아버지의 손목에 있던 3줄의 깊은 흉터. 아버지는 포승줄에 묶였던 적이 있었어요? 아니다. 손씨가 고개를 저었다. 그것은 스스로 낸 흉터였다. 오기는 숨을 멈췄다. 아버지가 암행어사로 이 고을에 오기 전에 한양에 가족이 있었다. 아내와 딸이. 아내와 딸. 그 말이 방 안에 떨어지자 공기가 달라지는 것 같았다. 그 가족이 습격을 받기 직전에 한양에서 소식이 왔다. 아버지를 추적하던 자들이 한양의 가족에게 먼저 손을 쓴 것이었다. 손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아버지는 그 소식을 들은 뒤 한동안 거의 미쳐 있었다고 하셨다. 그리고 스스로를 벌하는 의미에서 손목을 그었다고. 오기는 조용히 그 말을 받아들였다. 아버지는 가족을 잃었다. 첫 번째 가족을. 그리고 칼에 맞아 쓰러진 채 어머니 손씨의 집에 왔다. 그리고 3년을 살며 새 가족을 얻었다. 어머니와 자신을. 그리고 그 3년이 지나 조용히 눈을 감았다. 아버지는 행복하셨을까요? 손씨가 긴 숨을 내쉬었다. 나는 그렇게 믿는다. 마지막 날 아버지의 얼굴이 살면서 본 그 어느 때보다 평온했으니. 오기는 손씨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 응. 어머니도 숨기고 있는 게 있죠? 손씨가 딸을 바라보았다. 오기의 눈. 그 눈. 손씨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 눈은 어머니한테도 쓰는 거냐? 쓰려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보여요. 손씨가 눈을 감았다가 떴다.
내가 손 씨가 아니다. 알아요. 손 씨가 눈을 크게 떴다. 언제부터? 오래됐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말하고 싶을 때 듣고 싶어서 기다렸어요. 손 씨는 딸의 손을 꼭 쥐었다. 나는 원래 이 고을 출신이 아니다. 한양 출신이다. 양반 집안이에요? 중인 집안이었다. 아버지가 의원이었는데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쓰고 유배를 당했다.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서 나는 먼 친척을 따라 여기까지 흘러왔다. 첫 번째 남편은요? 첫 남편은 이 마을 사람이었다. 착한 사람이었지만 일찍 죽었다. 득보를 남기고 오기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는 아버지 이수명이 남긴 문서를 언젠가 쓸 날이 올 거라고 믿고 있었군요. 그렇다. 다만 그날이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다. 빠른 게 아니에요. 오기가 말했다. 늦어서야 안 된다는 게 지금이에요. 막동이가 오늘 밤 못 갔지만 내일 아침 조판석은 이미 느꼈을 거예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요. 어머니, 조판석이 다음에 할 짓이 뭔지 알아요? 더 큰 포조를 보내겠지. 아니요. 오기가 고개를 저었다. 조판석의 눈 속에서 오늘 낮에 본 것이 있어요. 그 사람은 이제 더 이상 기다리지 않을 거예요. 직접 올 거예요. 그리고 우리한테 뭔가를 제안할 거예요. 제안? 거래요. 문서를 내놓으면 우리를 건드리지 않겠다고요. 손 씨의 눈빛이 굳었다. 그 말을 믿을 수 있겠느냐? 믿으면 안 돼요. 오기가 말했다. 조판석의 눈 속에서 이미 보았어요. 우리한테 제안을 하면서도 이미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게 보였어요. 문서를 내놓아도 우리를 없애려 할 거예요. 방안이 조용해졌다. 화롯불이 툭 소리를 내며 불씨를 뱉었다. 그러면 손 씨가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그 편지를 빨리 보내야 한다. 그리고 그 편지가 닿을 때까지 우리가 버텨야 해요. 다음 날 아침이었다. 예상대로 조판석이 찾아왔다. 이번에는 포졸이 없었다. 혼자였다. 관복도 아닌 소박한 도포 차림으로 마치 개인적으로 이웃에 놀러 온 것처럼. 그러나 그 눈빛은 어제와 달랐다. 어제는 두려움이 앞에 있었다. 오늘은 결의가 앞에 있었다. 무언가를 결심한 사람의 눈. 오기는 마당에서 그것을 읽었다. 어서 오세요, 나리. 오기가 먼저 말했다. 조판석이 걸음을 멈추고 아이를 내려다보았다. 오늘은 혼자 왔구나. 예. 어제는 미처 제대로 이야기를 못했는데 다시 찾아왔다. 알아요. 조판석이 짧게 눈을 깜빡였다. 알아? 나리가 오늘 여기 왜 오셨는지 알아요. 조판석이 천천히 무릎을 굽혀 아이와 눈높이를 맞추었다. 가까이서 보는 그 눈. 참으로 이상한 눈이었다. 그래, 무슨 얘기를 하러 왔을 것 같으냐? 오기가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소 안에 있는 걸 드릴 테니 우리를 건드리지 말자는 거잖아요. 조판석의 눈이 가늘어졌다. 소 안에 있는 것이 뭔지 알고 있다는 거냐? 알아요. 어디서? 솥불 속에 있었어요. 조판석의 턱 근육이 굳었다. 그 표정을 읽었다. 놀람. 그리고 그 뒤를 따라오는 것은 초조함. 내가 먼저 손을 써야 한다는 초조함. 그러면 나와 이야기를 해보자꾸나. 조판석이 부드럽게 말했다. 그 문서는 내 아버지가 남긴 것이지. 아버지의 뜻이 세상에 알려지길 원하겠지만 그 길은 너무 험하다.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너희 가족에게 해가 없도록 내가 보장해 주겠다. 오기는 대답하지 않았다. 조판석이 계속 말했다. 어머니와 형아, 그리고 너. 세 식구가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농과 밭도 주겠다. 세금도 면제해 주겠다.
날이. 오기가 입을 열었다. 그 말이 진심이 아닌 거 알아요. 조판석이 굳었다. 날이 눈 속에 있는 게 지금 나리가 하는 말이랑 달라요. 어린 것이 어른의 말에 나리가 지금 생각하는 건 이 문서를 손에 넣은 다음 우리 세 식구를 어떻게 할 건지예요. 조판석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그것은 분노였다. 들켰다는 분노. 이 아이 앞에서는 거짓말을 할 수 없다는 분노. 그때 손씨가 방 안에서 나왔다. 그리고 나무꾼 돌쇠도 마당으로 들어왔다. 석돌이 영감도 지팡이를 짚고 나타났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마당으로 모여들었다. 어제 낮에 들어누웠던 사람들이었다. 조판석은 주위를 둘러보았다. 자신이 포위된 것을 알았다. 이 아이가 어젯밤 여러분께 이야기를 했겠지요. 석돌이 영감이 낮게 말했다. 그랬소. 그 문서는 내가 가져가야. 우리가 다 알았소. 돌쇠가 팔짱을 끼며 말했다. 그 문서의 내용을 어젯밤에 다 들었소. 이제 30명이 다 알고 있소. 나리가 그 문서를 가져가도 우리 머릿속에 있는 것은 가져갈 수 없소. 조판석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이것들이 감히. 나리. 오기가 나섰다. 나리의 눈 속에 지금 무서움이 많이 커져 있어요. 그런데 그 무서움이 없어지는 방법이 있어요. 조판석이 아이를 내려다보았다. 뭐가 방법이라는 거냐? 자수하시면 돼요. 마당이 순간 정적에 잠겼다. 조판석의 눈이 커졌다. 이놈이 나리 아버지가 저지른 일을 나리가 대신 짊어지고 자수하면 나리는 그 무서움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런 미친 소리를. 그리고 나리의 눈 속에는요. 오기가 차분하게 말을 이었다. 처음에 제가 봤을 때부터 있었던 게 있어요. 아주 작지만 없어지지 않고 있는 것. 그게 뭔지 알아요? 조판석은 대답하지 않았다. 부끄러움이에요. 그 말이 조판석의 가슴 어딘가에 박혔다. 나리도 이 일이 잘못됐다는 걸 알아요.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조판석의 눈에 무언가가 흔들렸다. 그것은 분노가 아니었다. 그것은 오래된 슬픔이었다.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짐을 내려놓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조판석은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돌아섰다. 두고 보자. 그 한마디를 남기고 걸어나갔다. 마을 사람들이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석돌이 영감이 나직이 말했다. 저놈이 순순히 물러나지 않을 것이오. 돌쇠가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 밤 안에 뭔가를 칠 것이오. 오기가 고개를 들었다. 맞아요. 아이의 눈이 조판석이 사라진 방향을 향하고 있었다. 오늘 밤에 올 거예요. 포졸이 아니에요. 그보다 더 무서운 사람들이요. 그날 밤 마을은 조용한 척 분주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온한 밤이었다. 집집마다 불이 꺼지고 사람들이 잠자리에 든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달랐다. 돌쇠와 청장년 6명이 마을 어귀각 방향을 나누어 지키고 있었다. 석돌이 영감의 집에는 마을 사람 16이 조용히 모여 앉아 있었다. 그리고 오기와 손씨, 득보는 소와 함께 이웃집 창고 안에 숨어 있었다. 오기는 어둠 속에서 소의 귀를 만지작거렸다. 소는 편안한 듯 콧김을 내뿜었다. 소야. 오기가 속삭였다. 아버지가 너를 참 좋아했었는데. 소가 고개를 옆으로 돌려 아이의 뺨에 코를 댔다. 내 뿔 속에 그걸 숨겨서 고마워. 내가 지금까지 잘 지켜줬어. 손씨가 딸의 어깨를 안았다. 세 식구는 어둠 속에서 서로를 끌어안고 있었다. 득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 올까? 올 거야. 오기가 말했다. 언제쯤? 자시가 지나면. 자시, 자정. 그 시각이 되자 마을 어귀에서 짧게 새소리가 들렸다. 돌쇠 패거리가 내는 신호였다.
이 방향에서 7, 8명이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였다. 그들은 빠르고 조용했다. 무기를 들고 있었다. 조판석이 보낸 자들이었다. 포졸이 아닌 돈을 받고 일하는 무례배들이었다. 그들의 목표는 이봉이의 집이었다. 그러나 집은 비어 있었다. 그들이 집 안에서 뒤지고 있는 사이에 마을 어귀에서 다른 소리가 들렸다. 말발굽 소리. 한 마리가 아니었다. 여럿이었다. 빠른 발굽 소리. 그리고 목이 찢어질 듯한 외침. 암행어사 출두야. 이 세 글자가 밤하늘을 가르자 무례배들이 얼어붙었다. 집을 뒤지던 손이 멈췄다. 밖으로 뛰쳐나가려던 발이 굳었다. 횃불을 든 광군들이 사방에서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다. 이미 포위였다. 집안에서 우왕좌왕하던 무례배들이 하나둘 바닥에 무기를 내려놓았다. 그리고 말에서 내리는 한산의 청색 관복, 손에 들린 마패 위로 새겨진 5마리의 말. 그것은 어사의 마패였다. 암행어사가 왔다. 조용히 마을 사람들이 숨어있던 창고 문이 열렸다. 오기와 손씨, 득보가 나왔다. 암행어사는 그들을 보자 말에서 내려 걸어왔다. 나이는 40 남짓, 회색 수염이 턱에 드리워진 사람. 그는 손씨를 보더니 굳었다. 부인이시오? 손씨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수명의 아내 되시는 분이요? 그렇습니다. 암행어사의 눈에 무언가가 어렸다. 이수명 어사는 나의 오랜 벗이었소. 5년 전 이 고을에서 종적이 끊겼을 때부터 나는 찾고 있었소. 이미 돌아가셨어요. 오기가 말했다. 암행어사가 아이를 내려다보았다. 누구냐? 이수명의 딸이에요. 오기예요. 암행어사의 눈에 눈물 같은 것이 어렸다. 그렇구나. 이분이 편지를 받으셨어요? 받았다. 보름 전에 받아서 곧장 길을 떴소. 오기가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 문서 드릴게요. 손씨가 품에서 문서를 꺼내 건넸다. 암행어사는 두 손으로 받았다. 그 손이 떨리고 있었다. 날이 밝을 무렵 현감 조판석은 관아에서 포박되었다. 도주를 시도했으나 이미 광군이 사방에 배치되어 있었다. 조판석은 포승줄에 묶인 채 암행어사 앞에 무릎을 꿇었다. 내놓아라. 내가 이봉이 어사를 죽인 일을 나는 직접 손을 댄 것이 아니오. 아버지께서 내가 알고 있으면서 덮어두었고 문서를 없애려 했고 이 마을 가족들을 위협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조판석의 눈이 흔들렸다. 그리고 그 눈이 오기를 찾았다. 마당 한쪽에 서 있는 8살짜리 아이. 조판석이 입술을 달싹였다. 오기는 그 입술을 읽었다. 미안하다. 소리 없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오기는 그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 속에서 두려움이 조금 줄어 있었다. 부끄러움만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 부끄러움의 색이 전날보다 조금 달라져 있었다. 조금 더 인간적인 색이었다. 오기는 눈을 깜빡이며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암행어사가 선고했다. 현감 조판석은 증거인멸과 백성위협의 죄로 즉각 파직하고 포박하여 한양으로 압송한다. 광군들이 조판석을 끌어냈다. 끌려가면서 조판석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그 아이가 무섭지 않더냐? 암행어사가 무슨 뜻이냐는 듯 눈썹을 올렸다. 저 눈이 사람의 속을 다 보더이다. 암행어사가 오기를 바라보았다. 오기는 그저 조용히 서 있었다. 조판석이 끌려간 뒤 마을에는 봄이 왔다. 늦가을의 그 팽팽한 긴장이 서서히 풀리듯 마을의 공기도 달라졌다. 관가에서 나와 이봉이 어사의 억울함을 공식으로 인정하는 왕의 교서가 내려왔다. 5년 전 사건의 관련자들을
다시 조사하여 처벌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이수명 어사의 유족에게는 가혹한 채와 전답을 하사한다는 내용이었다. 손 씨는 교서를 받고 사당으로 향했다. 이봉이의 위패 앞에 교서를 올리고 오래도록 절을 올렸다. 오기는 그 옆에 서서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아버지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됐다고 했다. 됐다고요? 이제 편히 쉬셔도 된다고. 오기는 고개를 끄덕였다. 암행어사 이진명은 마을을 떠나기 전 오기를 찾아왔다. 내가 편지를 보내게 했느냐? 어머니랑 같이 결정했어요. 어디서 그런 생각을 했느냐? 오기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아버지가 가르쳐 주셨어요. 사람의 눈 속에서 선한 것을 찾으라고요. 선한 것이 남아있는 사람이라면 아직 세상은 살아있다고요. 이진명이 무릎을 꿇었다. 관복을 입은 채로 8살짜리 아이 앞에 이수명 어사는 좋은 딸을 두었구나. 그 말에 오기는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다. 꾹 참고 있었다. 이 모든 일이 끝나기 전까지 눈물을 흘리지 않으려 했다. 그러나 그 말 한마디에 아버지가 그리워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이진명이 일어나면서 말했다. 내 눈이 필요한 곳이 세상에 많다. 때가 되면 찾겠다. 오기는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로부터 세월이 흘렀다. 오기는 자랐다. 마을에서 글을 배우는 아이들의 선생이 되었다.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이진명이 보낸 서신에 따라 때로는 먼 고을까지 가서 억울한 이들의 눈을 들여다보고 진실을 가려내는 일을 했다. 여자였기 때문에 공식적인 자리를 얻지는 못했다. 그러나 이진명은 그녀를 눈이 달린 어사라 불렀다. 마을의 소는 오래 살았다. 오기가 20살이 되던 해봄에야. 조용히 눈을 감았다. 오기는 그 소를 마당 큰 느티나무 아래에 묻었다. 비를 하나 세웠다. 비에는 이렇게 새겼다. 아버지의 마지막 말을 지켜준 짐승 여기 잠들다. 손 씨는 그 비 앞에서 한참을 울었다. 이수명은 좋은 것들을 많이 남겼구나. 네. 오기가 말했다. 저도요. 그 말에 손 씨는 딸을 꼭 안았다. 오래전 소 앞에 드러누웠던 8살짜리 아이가 이제는 어머니를 안을 만큼 자라 있었다. 느티나무 아래 봄바람이 불었다. 마당에 흙이 새로운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었다. 세상에 눈이 된 아이. 그것이 오기의 이야기였다. 가장 작은 몸으로 가장 큰 진실 앞에 드러누웠던 그 아이의 이야기. 거짓이 세상을 덮을 때 진실은 8살짜리 아이의 눈 속에 살아 있었다. 그리고 그 눈은 끝내 꺼지지 않았다. 글쓴이 노트. 이 이야기를 마무리 짓고 나서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옥이라는 이름의 아이를 생각하면서 저는 처음에 이 아이를 특별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요즘 이야기들은 너무 많은 아이들을 신기하고 대단하게만 만들지요. 그런데 이야기를 쓰다 보니 옥이는 신기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버지가 가르쳐준 한 가지를 믿는 아이였습니다. 사람의 눈 속에서 선한 것을 찾아라. 이 한 문장이 이 이야기 전체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의 눈을 제대로 들여다봤을까요? 눈을 본다는 것은 참 용기 있는 일입니다. 눈을 보면 상대방의 진심이 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내 진심도 들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을 피합니다. 화면을 봅니다. 다른 곳을 봅니다. 눈을 마주치지 않습니다. 오기는 눈을 마주쳤습니다. 소 앞에 드러누우면서까지 포졸의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그 눈 속에서 부끄러움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이 이야기의 시작이었습니다. 부끄러움이 남아있다면 아직 가능하다고, 아직 사람이 사람답게 될 수 있다고, 이 이야기를 쓰면서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아이들이 있었을까 하고 억울한 상황에서도 분노보다 먼저 상대방의 눈을 들여다보는 아이. 자신이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드러눕는 아이. 두렵지만 드러눕는 아이. 저는 그런 아이가 실제로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조선시대의 어느 가을날, 이름도 남지 않은 어느 마을의 아이가 실제로 그 일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소 앞에 드러누웠을 것이라고. 아무도 기억하지 않지만 그 아이가 드러누운 그 자리에서 무언가가 바뀌었을 것이라고. 역사는 항상 거창한 사람들의 이야기만을 기록합니다. 왕의 이야기, 장군의 이야기, 학자의 이야기. 그러나 세상을 실제로 움직이는 것은 이름도 남기지 않은 자리에서 혼자 드러눕는 사람들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두렵지만 일어서는 사람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옳은 일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쌓이고 쌓여서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이 되었을 것입니다. 조판석의 이야기를 쓸 때 가장 조심했습니다. 악인을 악인으로만 그리면 이야기가 가볍습니다. 조판석도 처음부터 나쁜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죄를 물려받아 그것을 숨기느라 점점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간 사람. 빠져나오고 싶었지만 방법을 몰랐던 사람. 오기가 그의 눈 속에서 부끄러움을 본 것은 그래서입니다. 그것이 없었다면 이 이야기는 달랐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 안에 부끄러움이 남아있는 한 우리는 아직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 부끄러움이 사라지는 날이 가장 무서운 날입니다. 마지막으로 소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봉이가 죽어가면서도 그 소를 끝까지 돌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소의 뿔 안에 진실을 숨겨두었기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그 소가 자신이 남긴 것들 중에 가장 오래 버텨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진실은 그렇게 오래 삽니다. 황소의 뿔 속에 접어서 넣어두어도 5년이 지나도 그 글자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접어두신 진실도 그렇습니다. 언젠가는 때가 되면 누군가의 손에 의해 펼쳐질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 속 오기가 바라보던 하늘이 여러분의 하늘이기도 하기를 바랍니다. 마이너스 야담한 모금 드림 마이너스